중국어 학습자들의 최대 난제인 바즈쥐. 많이 어려우셨죠? 오늘 제가 40여 개의 예문으로 바즈쥐에 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한중일 3개국에서 살아온 경험으로 언어, 문화, 음악, 라이프 스타일 등을 공유하고 있는 박홍매입니다. 오늘은 중국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바즈쥐에 대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지금까지 중국어를 가르치면서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바즈쥐를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고, 왜 꼭 바즈쥐를 써야 되냐고. 그때마다 간략하게 답을 드렸는데 오늘은 정말 제가 알고 있는 바즈쥐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이만큼도 안 남기고 40여 개의 예문을 들어가면서 총 정리해서 전해드릴까 합니다. 네. 바즈쥐는 다른 언어에 잘 존재하지 않는 문형이에요. 그래서 외국인 중국어 학습자분들이 정말 힘들어합니다. 한국어만 놓고 봐도 한국어에서는 주어, 목적어, 수어의 문형으로만 표현하는 내용을 중국어에서는 새로운 형태인 바즈쥐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바즈쥐를 써야 하는지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바즈쥐란 무엇이냐, 바즈쥐를 사용하는 목적, 바즈쥐의 문장 구조, 바즈쥐의 특수 형태 문장들, 그리고 바즈쥐를 절대 사용하면 안 되는 상황과 문장들, 이렇게 5개 주제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 강의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준비되셨죠? 자, 먼저 강의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 말하는 거랑 안 하는 게 진짜 차이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끔씩 이제 이런 광고 좀 넣을게요. 홍매승입니다. 바즈쥐란 무엇이냐? 바즈쥐는 말 그대로 개사 바가 들어가는 문장인데요.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중국어 문장에서 수어 뒤에 오는 목적어에 바를 붙여서 수어 앞에 가져오는 문장입니다. 바즈쥐는 보통 어떤 특정된 사물에 대해서 어떤 행위나 동작으로 인해서 변화가 생겼거나 어떤 영향을 받게 되어서 어떠한 결과가 발생되었을 때 쓰는 문장입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특정된 사물이라는 것이에요. 즉, 바 뒤에 오는 목적어는 반드시 대화를 주고받는 두 사람이 이미 알고 있는 것, 확실한 것, 이해하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즈쥐에 나오는 동사는 혼자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고요. 반드시 뒤에 보어나 기타 다른 성분이 꼭 온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볼까요? 他把那碗面吃完了. 他把那碗面吃完了. 그는 그 국수 한 그릇을 다 먹었어. 그 국수예요. 내가 아까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그 국수, 혹은 내가 먹으려고 주문한 그 국수 등등 어떠한 상황에서 존재하는 국수 한 그릇, 특정된 사물이죠. 아무 국수 한 그릇이 아닙니다. 나 국수 한 그릇 먹을래요. 이럴 때는 특정된 국수가 아니죠. 나 지금 배고프니까 국수 한 그릇 먹을래요. 이런 뉘앙스로 말할 때겠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我想吃一碗面 하면 돼요. 근데 말하는 사람이 이미 알고 있는 테이블 위에 놓여져 있었던 그 국수 한 그릇에 대해서 그는 그 국수 한 그릇을 다 먹었어 라고 얘기할 때는 바즈쥐를 사용해서 他把那碗面吃完了. 他把那碗面吃完了 라고 하는 거죠. 네, 여기서 특정된 사물은 뭡니까? 那碗面, 그 국수 한 그릇이고요. 행위는 먹다, 吃. 문장 속에 吃가 단독으로 나오지 못한다고 했죠. 그래서 뒤에 보어가 붙었습니다. 즉, 먹다라는 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결과, 完了, 다 끝냈다. 먹어서 국수를 깨끗이 다 먹어버렸다, 먹어서 없앴다 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자, 예문 하나 더 볼까요? 我把西瓜放到冰箱里. 我把西瓜放到冰箱里. 나 수박을 냉장고에 넣었어. 네, 여기에서 특정된 사물은 뭐죠? 시과입니다. 근데 아무 수박이 아니에요. 우리 집에 있는 그 수박을 냉장고에 넣었다는 뜻이겠죠? 엄마가 점심에 사다 놓은 그 수박을 먹다 남은 수박을 냉장고에 넣었어. 이런 뜻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 그 상황에서 존재하는 그 특정된 수박입니다.
자, 행위는 뭐죠? 放, 넣다.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到冰箱里, 냉장고 안에 들어갔다 입니다. 그래서 我把西瓜放到冰箱里. 특정된 사물 수박이 放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냉장고 안에 들어갔다. 到冰箱里. 그래서 把字句를 사용해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我把西瓜放到冰箱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 하나 볼게요. 他们把自己的广告放到了网络上. 他们把自己的广告放到了网络上. 그들은 인터넷에 자기 회사의 자회사의 광고를 올렸다 입니다. 여기에서 특정된 사물은 뭐죠? 自己的广告, 자신들의 광고입니다. 아무 광고가 아니에요. 행위는 放, 올리다, 놓다고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到了网络上, 인터넷에 올라갔다. 특정된 사물인 自己的广告가 放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인터넷에 올라갔다. 到了网络上. 그래서 이 역시 把字句로 표현을 한 겁니다. 他们把自己的广告放到了网络上. 자, 예문 하나 더 볼게요. 你把孩子接回来吧. 你把孩子接回来吧. 당신이 아이를 데려오세요. 당신이 아이를 데려오세요. 부부 사이에 주고받을 수 있는 대화입니다. 나 오늘 좀 바쁘니까 당신이 좀 아이를 데려다 줄래? 이런 대화 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특정된 사물은 孩子입니다. 아이예요. 근데 아무 아이가 아닙니다. 길에서 걸어다니는 아무 아이를 데려오면 큰일 나겠죠? 우리 아이예요. 당신과 나 사이에 낳은 아들, 우리 아이라는 뜻입니다. 특정된 사물이죠. 행위는 무엇입니까? 지혜, 맞이하다, 마중하다. 결과는 뭐예요? 맞이하다, 마중에서 데려오다, 回来, 돌아오다 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특정된 사물인 그 아이를 맞이하다, 마중하다라는 행위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데려오다, 집에 돌아오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도 역시 把字句로 표현을 하는 거죠. 你把孩子接回来吧. 你把孩子接回来吧. 자, 이렇게 보면 把字句는 특정된 사물에 대해서 어떤 행위나 동작으로 인해 변화가 생겼거나 어떤 영향을 받게 되어서 어떠한 새로운 결과가 발생될 때 쓰는 문장입니다. 중요한 건 뭐라고 했죠? 특정된 사물이라는 것입니다. 把 뒤에 오는 목적어는 반드시 대화를 주고받는 두 사람이 이미 알고 있는 것, 확실한 것, 이해하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했죠? 나 옷 한 벌 샀어. 여기에서 옷 한 벌이 특정된 사물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냥 옷 한 벌입니다. 이럴 때는 절대 把字句를 쓰면 안 돼요. 我把一件衣服买了 라는 문장, 이게 문장 구조상 틀리진 않은 것 같지만 중국어에서 이런 문장은 사용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나 옷 한 벌 샀어 에서 옷 한 벌은 특정된 사물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我买了一件衣服 라고 해야 됩니다. 我买了一件衣服. 근데 이번엔 내가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예, 나 그 옷 샀어. 여기에서 그 옷은 뭐죠? 예전부터 내가 엄청 사고 싶었던 옷, 너무 마음에 들어서 찜해놓고 언젠가 사고 싶었던 옷, 내 친구 B도 알고 있어요. 야, 나 그거 너무 마음에 들어. 언젠가는 꼭 살 거야. 이렇게 평소에 B한테도 늘 말해왔던 그 옷, 즉 특정된 옷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把字句를 사용해서 我把那件衣服买到了. 我把那件衣服买到了.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把字句에 등장하는 목적어는 반드시 특정된 사물, 대화를 나누는 두 사람이 이미 알고 있는 것, 확실한 것, 이해하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把字句에 나오는 동사는 혼자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고 반드시 뒤에 동태조사 르나 즈 혹은 보어 혹은 기타 다른 성분이 꼭 온다는 거예요. 我把那件衣服买到了가 我把那件衣服买 라고 할 수 없고요. 你把孩子接回来吧가 你把孩子接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他把那碗面吃完了가 他把那碗面吃 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런 문장 틀린 문장이에요. 你先把衣服拿着 너 먼저 옷을 들고 있어 라는 표현도 你先把衣服拿
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네, 동사가 단독으로 오지 못하고 뒤에 반드시 다른 성분이 같이 와야지 완전한 바즈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바즈쥐를 사용하는 목적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많은 분들이 그냥 주어, 수로, 목적어 구조로 된 문장을 쓰면 되지, 아니 굳이 목적어에 바를 붙여서 수로 앞에 다시 가져올 필요가 있냐고 하십니다. 예를 들면 他把那碗面吃完了. 이 바즈쥐를 그냥 주어, 수로, 목적어 형태로 他吃完了那碗面 하면 되지 않냐라고 하죠. 물론 한국어로 이 두 문장을 번역하면 똑같습니다. 그는 그 국수 한 그릇을 먹었다, 이런 뜻이죠. 근데 중국인들은 他吃完了那碗面도 쓰지만 동작의 지배를 받는 사물이나 인물을 주어의 위치에 가져와서 말할 때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那碗面他吃完了 라고 하든지 아니면 바즈쥐로 만들어서 他把那碗面吃完了 라고 표현하죠. 이 세 가지 문장 중에서 他吃完了那碗面가 사용 빈도가 가장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즈쥐의 목적, 사용 목적 첫 번째는 뭘까요? 바로 결과를 강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아래 이문 볼까요? 那件衣服他买到了. 그 옷을 그녀는 샀어요. 他把那件衣服买到了. 그녀는 그 옷을 샀어요. 이게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사실은 거의 같은 문장으로 보이죠? 근데 첫 번째, 那件衣服他买到了. 이 문장은 그 옷에 대해서 말하는 뉘앙스가 더 강합니다. 자, 이 표현을 두 사람의 대화문으로 설정해서 대화 속에 넣어볼게요. 那件衣服他还想要订购吗? 그 옷을 그녀가 아직도 주문할 생각이 있나요? 이런 뜻이죠. 주문할 생각이 있으시면 뭐 한 벌 제가 예약을 넣어드리려고요. 이런 뉘앙스로 말하는 뜻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B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不,那件衣服他已经在附近的商场买到了,不用订购了. 네, 아니요. 그 옷은 그녀가 이미 근처의 마트에서 구입을 했어요. 주문할 필요 없습니다. 자, 이 문장에서는 那件衣服가 주어가 되는 겁니다. 즉, 그 옷에 대한 주제로 대화를 나누었기 때문에 그 옷이 주체가 되었어요. 자, 그럼 이번에 두 번째 문장을 대화문으로 만들어서 볼까요? 他今天好像心情很不错. 걔 오늘 기분이 아주 좋아 보이는데? 是啊,他终于把那件衣服买到了. 是啊,他终于把那件衣服买到了. 그치? 걔 드디어 그 옷을 샀어. 그래서 기분이 좋은 거야. 그 옷을 사기 전에는 기분이 이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는데 그 옷을 샀다는 결과로 인해서 그의 기분이 좋아 보인다 라는 표현의 문장이죠. 즉, 이 두 번째 문장에서 바즈쥐를 사용함으로써 그 옷을 드디어 샀다, 드디어 그 옷을 사서 내 것으로 만들었다 라는 결과를 강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즈쥐를 사용하면 문장 속에 나오는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결과를 더 강조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첫 번째 사용 목적이고요. 자, 두 번째. 만약에 중국어의 한 개 문장 속에 존재하는 동사에 목적어도 있고 보어도 있다면 흔히 목적어를 앞에 가져와서 바즈쥐를 만듭니다. 네, 왜냐하면 중국어에서는 목적어와 보어를 둘 다 동사 뒤에 붙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중국어 문장 구조에는 한 개 동사 뒤에 목적어와 보어가 같이 붙어 다니는 구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放, 놓다, 手机, 휴대폰, 桌子上, 테이블 위에. 이렇게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놓다 라는 표현을 他放手机在桌子上. 네, 목적어인 手机와 보어인 在桌子上이 동시에 동사인 放 뒤에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게 틀린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은 반드시 手机你放在桌子上 라고 하든지 목적어에 바를 붙여서 你把手机放在桌子上 이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네, 手机你放在桌子上 혹은 你把手机放在桌子上. 근데 이 두 문장에서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가 또 있어요. 즉,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주체가 행하는 행위에 대한 상황이죠. 즉, 첫 번째 문장은 휴대폰은 어떻게 해라 라는 뉘앙스이고 두 번째 문장은 너 어떻게 해라 라는 뉘앙스가 좀 더 강합니다. 手机你放在桌子上
이 대화를 할 때는 휴대폰 어디 둘까? 이거 어디다 두면 되지? 이런 상황에서 手机你放在桌子上 이런 대화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 문장 你把手机放在桌子上 너 휴대폰 테이블 위에 올려놔. 자, 이 표현은요. 야, 너 휴대폰 손에 든 채로 밥 먹으려고 하니까 되게 불편해 보여. 너 휴대폰 테이블 위에 올려놔. 이렇게 여기에서는 휴대폰이 주체가 아니라 여기에서 내가 주체가 되어서 대화가 전개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불편해 보이니까 휴대폰 거기 올려놔. 이런 대화이죠. 네. 이렇게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가 있습니다. 중국어 문장 속에서 동사의 목적어와 보어가 동시에 존재할 때는 목적어를 주체로 하는 표현을 하든지 혹은 마즈쥐를 사용해서 표현을 해야 한다는 것. 근데 이 두 표현에는 약간의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나요? 이번에는 마즈쥐의 문장 구조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마즈쥐의 기본 구조는 주어, 바가 붙은 목적어, 수로 동사, 그리고 마지막에 기타 성분 이렇게 옵니다. 이게 기본 구조예요. 가장 흔하게 쓰이는 구조를 예를 들자면 주어, 바, 그리고 목적어, 수로 동사, 게, 혹은 따오, 혹은 짜이가 많이 와요. 예를 들면 나 수박을 냉장고에 넣었어. 我把西瓜放到冰箱里. 我把西瓜放到冰箱里. 그는 코트를 옷걸이에 걸었어. 他把大衣挂在衣架上. 他把大衣挂在衣架上. 그는 우표를 편지 봉투에 붙였어. 他把邮票贴在信封上. 他把邮票贴在信封上. 그는 모든 돈을 친구에게 빌려줬어. 他把所有的钱都借给朋友. 他把所有的钱都借给朋友. 그는 이 일을 한쪽으로 내던지고 신경 쓰지 않았어. 他把这件事扔到一边不管了. 他把这件事扔到一边不管了. 그는 차를 입구에 주차했다. 他把车停在门口. 他把车停在门口. 네, 이렇게 게, 따오, 짜이가 자주 오는 문장들이었습니다. 근데 게, 따오, 짜이가 뒤에 오지 않는 마즈쥐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는 나를 가장 친한 친구로 삼고 있어. 他把我当作是最好的朋友. 他把我当作是最好的朋友. 그는 학생들을 자기 자식처럼 여겨요. 他把学生看作自己的孩子. 他把学生看作自己的孩子. 그는 텔레비전의 볼륨을 작게 했어요. 他把电视机的声音调小了. 他把电视机的声音调小了. 그는 갖고 있던 돈을 다 써버렸다. 그는 돈을 다 써버렸다. 他把钱都花光了. 他把钱都花光了. 그는 머리를 짧게 잘랐다. 他把头发剪得很短. 他把头发剪得很短. 그는 책을 잘 정리했어. 他把书整理好了. 他把书整理好了. 걔 이름을 잘못 적었어. 他把名字写错了. 他把名字写错了. 네, 그리고 또 하나. 너 옷을 꺼내봐봐. 你把衣服拿出来吧. 你把衣服拿出来吧. 네, 이런 문장들 있죠. 게, 따오, 짜이가 오지 않아도 많은 마즈쥐가 존재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마즈쥐의 조금 특수한 형태의 문장들을 볼까요? 마즈쥐의 要, 想, 能, 会, 可以, 应该 등등의 능원동사, 가능동사, 그리고 시제를 나타낼 때의 已经, 부정을 나타내는 부사, 没有가 올 때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딱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단어들은 다 바 앞에 붙습니다. 흔히들 이러한 동사들은 문장 속에 수로에 해당하는 동사 앞에 붙는다고 생각하시는데 마즈쥐에서는 반드시 바 앞에 붙는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예를 들면 나 책을 잘 정리할 거야.
我要把书整理好我要把书整理好라고 하지 我把书要整理好我把书要整理好 이렇게 동사 바로 앞에 야오가 붙지 않습니다. 이거 틀린 문장이에요. 반드시 바 앞에 야오를 붙여야 됩니다. 我要把书整理好 하나 더 볼까요? 나 아들을 데려오고 싶어요. 아들을 데려오고 싶어요. 어쩌지 하고 싶다 라고 할 때는 想을 넣으면 되죠. 그러면 我想把儿子接回来我想把儿子接回来라고 하는 거지 我把儿子想接回来 이렇게는 표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틀린 문장이에요. 네, 또 하나 볼까요? 짐을 좀 오른쪽에 놓을 수 있어요? 네, 이쪽 켠에 놓으니까 제가 좀 불편해서 좀 오른쪽에 놔줄 수 있을까요? 이런 문장으로 쓸 수 있겠죠? 你能把行李放在右边吗?你能把行李放在右边吗? 이렇게 표현하지 你把行李能放在右边吗? 이렇게는 표현하지 않습니다. 네. 자, 또 하나 볼까요? 그는 나를 가장 친한 친구로 삼게 될 거야. 어쩌지 하게 될 거야 라고 할 때는 会가 들어가죠. 그러면 他会把我当作是最好的朋友 会가 바의 앞에 붙습니다. 他会把我当作是最好的朋友 이렇게 표현하지 他把我会当作是最好的朋友 이런 문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또 하나 볼까요? 이 사진 몇 장을 영상으로 편집할 수 있나요? 네, 어쩌지 할 수 있나요? 이런 문장에서는 可以가 들어갈 수 있겠죠. 상대방의 의사를 물어보는 표현이기 때문에 可以를 넣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你可以把这几张照片编辑成视频吗? 你可以把这几张照片编辑成视频吗? 이렇게 표현하지 你把这几张照片可以编辑成视频吗? 이렇게编辑, 편집하다의 동사의 앞에 可以를 붙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바 앞에 可以를 붙입니다. 또 하나 볼게요. 너의 생각을 말해야 돼. 어쩌지 해야 돼. 라고 할 때는 应该를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你应该把自己的想法说出来. 你应该把自己的想法说出来. 이렇게 표현을 하지. 你把自己的想法应该说出来. 이렇게는 표현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볼게요. 그녀는 그것을 이미 샀어. 이미. 네. 他已经把那件衣服买到了. 이렇게 표현합니다. 已经把 앞에 已经을 붙여야 돼요. 他已经把那件衣服买到了 라고 하는 거지. 他把那件衣服已经买到了 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네. 다음에 또 그는 나를 제일 친한 친구로 삼지 않았어. 슬픈 표현이네요. 그는 나를 제일 친한 친구로 삼지 않았어. 부정이죠? 자, 부정도 역시 바 앞에 붙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他没有把我当作是最好的朋友 이렇게 표현하지 他把我没有当作是最好的朋友 이렇게는 말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그는 책을 잘 정리하지 않았어. 부정이에요. 他没有把书整理好他没有把书整理好 라고 하지 他把书没有整理好 라는 표현은 하지 않습니다. 나 아들을 데려오지 않았어요. 我没有把儿子接回来我没有把儿子接回来 라고 하지 我把儿子没有接回来 라는 표현은 틀린 표현이라는 거. 네, 이제 아시겠어요? 把字句에 要, 想, 能, 会, 可以, 应该 등등의 능원동사, 가능동사 그리고 시제를 나타낼 때의 已经, 이, 부정을 나타내는 부사 没, 没有가 올 때는 이런 단어들은 그냥 무조건 바 앞에 붙습니다. 절대 동사 앞에 붙는 거 아니에요. 자, 이제 마지막 5번째예요. 把字句를 절대 사용하면 안 되는 상황과 문장들, 즉 把字句에 절대 사용될 수 없는 동사, 把字句를 만들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중국어에서
모든 동사가 다 바즈주에 사용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바즈주에 들어가는 수로 동사는 반드시 타동사여야 되고요. 또 뒤에 붙는 목적어의 위치 이동, 형태의 변화를 허용해주는 동사여야 합니다. 그래서 去, 来, 是, 有와 같은 동사, 그리고 심리 활동을 나타내는喜欢, 想, 觉得는 바즈주의 수로 동사가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나만의 컴퓨터가 생겼어요 할 때 我有了自己的电脑我有了自己的电脑나만의 컴퓨터가 생겼어. 여기서 요라는 동사가 들어가는데 이걸 바즈주로 한다면 我把自己的电脑有了. 이런 문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여동생이 한국에 왔어요. 我妹妹来到了韩国我妹妹来到了韩国 라는 표현을 我妹妹把韩国来到了 이런 표현은 안 된다는 거죠. 들어본 적 없죠? 네. 그는 북경에 갔어요. 他去了北京他去了北京 이라고 표현을 하지 他把北京去了他把北京去了 라는 문장은 틀린 문장이죠. 나 한국을 좋아해요. 我喜欢韩国我喜欢韩国喜欢심리활동을 나타내는 동사이죠. 그래서 심리활동을 나타내는 동사 역시 바즈주 못 들어갑니다. 我把韩国喜欢我把韩国喜欢 이런 표현 들어보셨나요? 없잖아요. 喜欢은 무조건 목적어가 喜欢이 뒤에 와야 돼요. 我喜欢吃苹果我喜欢中国我喜欢学汉语 라고 하지 我把学汉语喜欢 이런 표현 여러분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네. 나 엄마가 보고 싶어요. 보고 싶다. 想 역시 심리활동이죠. 我想妈妈了我想妈妈了 라고 하는 거지 我把妈妈想了 이렇게는 표현을 못합니다. 이런 표현 존재하지 않아요. 나는 사과가 맛있다고 생각해. 觉得 심리활동이죠. 我觉得苹果很好吃我觉得苹果很好吃 라고 하지 我把苹果觉得很好吃我把苹果觉得很好吃 이런 표현은 절대 없습니다. 觉得 역시 나는 무엇이라고 생각해 는 무조건 목적어가 觉得의 뒤에 와야 돼요. 我觉得苹果很好吃我觉得你汉语说得挺好的 이렇게 무조건 觉得의 뒤에 목적어가 온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네. 근데 去, 라이는 좀 특수한 형태가 있어요. 去, 라이가 문장 속에서 주요한 수로 동사가 아니고 동작의 방향을 나타내는 방향보호로 수로 동사 뒤에 올 때 이럴 때는 바즈주의 去, 라이가 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이미 쓰레기를 밖에 가져갔어. 我已经把垃圾拿到外面去了. 拿到外面去了. 여기에서 수로 동사는 주요 동사 수로는 拿到이죠. 나입니다. 자, 뒤에 到外面去了는 다 보호인 거예요. 방향보호, 去了가 방향보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문장 속에 방향보호로 존재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볼게요. 그는 아이를 위층으로 안고 갔다. 他把孩子抱到楼上去了. 그는 아이를 안고 위층으로 올라갔다. 자, 아래층에서 위층으로 올라가는 방향을 나타내는 방향보호로서 去了가 들어간 거지 이 문장에서의 수로 동사는 抱입니다. 抱, 안다. 네. 자, 그는 손님을 집에 모셔왔다. 他把客人请到家里来了. 그는 손님을 집에 모셔왔다. 여기서 수로 동사는 주요 수로 동사는 请입니다. 来了는 밖에서 우리 집으로 이렇게 모셔왔다라는 방향을 나타내는 방향보호로서 이 문장 속에 존재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去, 라이가 문장 속에 주요한 수로 동사가 아니고 동작의 방향을 나타내는 방향보호로 수로 동사 뒤에 올 때는 이럴 때 바즈주의 去, 라이가 올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그러나 주요 동사 수로 동사로는 去, 라이가 바즈주에 존재하지 못한다는 거. 아까처럼 我去了北京 이럴 때 我把北京去了 라든가 他来到了韩国他把韩国来到了 이렇게 주요 동사, 주요 수로 동사로는 바즈주에서 쓸 수 없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자, 이렇게 마주주란 무엇이냐? 마주주를 사용하는 목적, 마주주의 문장 구조, 마주주의 특수 형태 문장들, 마주주를 절대 사용하면 안 되는 상황과 문장들, 이렇게 5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중국어 학습자들에게 최대 난제인 마주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긴 설명이었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한 번 들어서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중국어에만 존재하는 좀 특수한 형태이기 때문에 한 방에 이해하시기에는 좀 어려우실 거예요. 반복적으로 여러 문장들을 접하시면서 많이 사용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특징들을 이해하게 되실 날이 반드시 올 거라 믿습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박홍미였습니다. 再见。